안녕하세요. 주니어 탤런트쇼입니다. 트위터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일부 주제는 퇴사 통보하기인데요. 어떻게 퇴사 준비를 해야 되나, 또 퇴사 통보는 누구한테 하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주니어 탤런트 쇼에서 나눈 이야기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 편집되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나 사연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말씀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사연을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주니어 탤런트 쇼는 모든 유형의 주니어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성별, 연령, 직업, 인종,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발언자의 내용을 제지 혹은 편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니어 탤런트 쇼 1기 4화 마지막 방송인데요. 마지막에 어울리는 퇴사를 주제로 잡아보았어요. 네, 저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장님이 정말 무서워하면서 긴장하신다. 맞아요. 팀장님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라는 말에 그래서 팀원만 팀장과의 미팅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퇴사를 경험해 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퇴사 경험들이 다 조금씩 있으신데 모두 몇 번을 경험하셨는지 가볍게 이야기하고 시작해볼까요? 저는 개발 쪽으로만 퇴사 경험이 2번이 있고요. 별로 길지 않은 경력에 퇴사가 2번 있긴 해서 네, 그래도 덕분에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많은 사람은 저희가 따로 있잖아요. 무림님 몇 번이나 하셨는지. 저는 지금까지 7번의 퇴사를 했습니다. 역시 저는 사실 한 5개월, 6개월 차밖에 안 됐지만 한 번의 퇴사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 9번? 저희 셋이 합쳐서 모두 10번이고 저는 1부에서 패널을 살짝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분이서 평균 3.3333회의 퇴사 경험이 있는 주니어들이라 사실 가장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이 시간을 내주실 때 첫 마디를 뭐라고 떼나요? 퇴사 면담을 할 때요. 네네네, 퇴사 면담을 할 때. 저는 딱 그대로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서두를 그렇게 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실로 팀장님을 데려간 다음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게 가장 예의 바른 멘트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 직설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더 좋게 말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도 휘님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똑같았어요. 이제 팀장님이 계시면은 육성으로 이제 드릴 말씀 있다고 얘기하고 안 계시면 메신저로 남겨놨거든요. 이따 2시 정도에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냐고 해서 얼굴 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은 왜냐고 묻겠죠. 이제 그러면 줄줄이 저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퇴사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도 고민인 것 같아요. 보통 퇴사에 대한 이야기나 퇴사 면담을 사수한테 하는지 어떤 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수분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실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친한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 순서대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팀장님이 이제 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장님이랑 퇴사 면담을 다시 했거든요. 부장님과도 이제 퇴사 면담이 다 끝나고 퇴사 확정 일자를 받은 후에는 이제 친한 분들이나 인수인계 받을 분들 위주로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제일 무난하고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사수분이 솔직히 제일 가깝고 회사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니까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사유도 저희가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다들 어떻게 말을 드렸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통보식이었어요. 이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냥 저 이직하게 되어서 퇴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저를 잡을 수가 없다 할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분들은 사유를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저는 퇴사 면담 첫 번째 할 때는 이직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아요. 그냥 퇴사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이유만 이제 얘기해줘. 만약 프로젝트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지 않는다, 직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결국 한 퇴사 면담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직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게 돼요. 계속 잡으니까. 공감해요. 맞아. 이직하고 이제 그쪽에서 연봉 얼마 주는데 여기서 연봉 못 맞춰줘서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끝나곤 해요, 늘. 연봉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직을 하게 됐다. 그쪽이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조율을 해주시나요? 기존의 직장에서? 지금까지 조율이 됐던 직장은 없긴 한데 보통 이제 오퍼를 새로 받은 회사에서 말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높게 말을 해요. 이제 한 2, 300 많이 불러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보통 연봉 테이블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아직까지 맞춰준 회사가 없어가지고 맞춰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휘님처럼 이직할 곳이 정해졌을 때는 바로 그냥 이직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게 아닐 때는 이제 그 사유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퇴사를 하게 되는 사유를.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퇴사를 결심을 하시는 순간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인턴십을 해왔고 그래서 인턴십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다음에 보통 퇴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순간에 어떤 요소들,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가, 아니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퇴사의 어떤 결정적인 사유, 요인, 혹은 이제 이런 순간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미로 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퇴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를 받는다거나 근데 반복적인 업무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 반복적인 업무로도 내 실력이나 뭔가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랬을 때 퇴사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하나는 연봉, 또 하나는 성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하나 정도는 충족되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직을 하는 게 커리어나 이제 제 행복이나 또 뭐 라이프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미래에도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퇴사하기 전에 큰 퇴사 사유가 있지만 작은 퇴사 사유들도 많잖아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들고 대표님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부분에서 가장 큰 퇴사 사유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퇴사했던 게 하고 싶은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직무를 하기 위해 이 회사를 왔는데 다른 업무를 시켜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트리거들이 쌓이다가 큰 트리거가 한 번 했을 때 그때 퇴사를 결심하고 이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동료들이 좋아가지고 이직을 미루기도 하는데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쌓이면. 그러면은 반대로 저희가 퇴사를 이야기할 때 퇴사를 해야 될 이유는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퇴사를 고민하는 순간에 퇴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스테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제가 퇴사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유들을 고려해보고 퇴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좀 늦춰야 된다 라는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요소들을 좀 더 고려하고 고민해봐야 될까요?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서 그냥 스테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다음 이직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려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것인지. 퇴사를 마음 짓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 직무가 안 맞거나 회사가 힘들면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퇴사를 한 상태인데 사실 다음 이직처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좋긴 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된다면은 제가 더 아프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아서 바로 퇴사를 한 거였거든요. 기다리고 버틸 수 있다면은 계속 다니면서 좋은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퇴사를 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무림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도피성 퇴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뭔가 현 회사가 너무 힘들고 뭐 업무든 사람이든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이직처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퇴사를 하시는 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일을 하는 것도 제가 살아 있어야 되고 제가 건강해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좀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퇴사하기 전에 이직처를 결정을 하고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직을 하기도 했고 그 불안함을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취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돈을 받는 안정적인 삶에서 이제 어떻게 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가 하면 그것도 좀 어렵고 또 만약 자취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야 될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좀 버텼었거든요. 힘들어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좀 여유롭다면 퇴사하셔도 괜찮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아까 클로이님이 스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약간 사람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떠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스테이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협업이 너무 잘 된다든지 마음이 너무 잘 맞는다든지 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저희가 왜 인터넷에 그런 사이다 퇴사 썰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퇴사하기 전에 백업 다 날려버리고 하드 포맷해버리고 막 이러고 나 떠난다. 막 이런 사이다 퇴사 썰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 실제 퇴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전 직장 레퍼런스 체크 대응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퇴사를 할 때 좋은 방식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며 퇴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거 퇴사 통보는 언제쯤 하는 게 좋나요? 한 달 전에서 3주 전? 그래야 이제 회사도 준비를 하고 구인을 하고 미래를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보통 한 달에서 3주 전으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에 저는 이 회사를 떠나지만 남아 계신 분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도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한 달 정도는 버퍼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퇴사를 할 때 혹시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나요? 네, 뭐 인터넷 보면은 아니면 드라마 보면 사직서 써가지고 대표님 책상에 놓고 다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사직서를 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서명하고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직 수리가 되면 총무팀, 회계팀 이런 쪽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재직 중에는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퇴사 후에 뭐 요 메일로 아니면 뭐 카카오 계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을 곳을 이야기를 해주면 퇴사 후에 그쪽에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왜 받는 거예요? 이게 그 1년을 안 채우고 중도 퇴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직을 할 때 연말정산 할 때 그게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력증명서도요? 경력증명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됐을 때 제 경력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래퍼로 들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받아두면 좋겠네요. 혹시 퇴사할 때 또 내가 사인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나요? 보통 퇴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다 끝난 후에 그냥 형식상 서류로 사직서랑 비밀유지 서약서랑 뭐 그런 거를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테스트 기기 같은 거 줬으면 그 기기 반입 반출 그거 쓰고 보통 시키는 거 잘 따라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 그런 거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인수인계를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전달을 드리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작업들을 문서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폴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거잖아요. 그 데스크탑에. 그러면 문서에는 어디로 접속을 해서 어떤 경로에 어떤 파일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떤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그냥 써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았던 기능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저도 그냥 진님과 비슷하게 최대한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에 있었고 이런 거를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인턴 끝날 때 EMV 파일 같은 경우 어떤 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 주로 저는 문서를 따로 안 쓰고 GitHub 리드미에 정리해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전달했던 기억이 나네요. 퇴사했던 전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이게 좀 나뉠 것 같아요. 계속 지속해서 연락을 받고 막 하는 단톡방 있고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뭐해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런 바 사람들이 나뉠 것 같은데 보통 지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세요? 저는 전에 직장 사람들이랑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 직장에서 일하던 분들이랑도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일을 하진 않지만 더 이상 대신에 이제 뭐 같은 업계에는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뭐 거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물론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일을 했던 때처럼 그래도 그냥 가끔 생각나면 연락하고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민망한 순간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서로 슬랙이나 메신저만 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슬랙 프로필을 가지고 DM을 주고받던 사람들이랑 퇴사하고 이제 연락을 하려면 카톡을 터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화려한 셀카? 이런 나의 프로필?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순간이 가장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요새 카톡에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카톡 단톡방이 아예 있었어가지고 그런 민망함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카톡을 서로 강제적으로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서 저 같은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근사하게 퇴사 준비하고 퇴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저희 퇴사 얘기는 이쯤에서 가볍게 마무리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직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바로 이직 얘기로 넘어갈까요? 2부 이직 이야기 시작합니다. 황금 밸런스 게임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 회사 다니면서 이직하기 vs 퇴사하고 이직 준비하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단 이직 확정이 된 다음 퇴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행복해요. 맞아, 이게 사실 정말 계획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안함이 없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사람이라는 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돈을 계속 벌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이직처를 구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면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회사 다니면서 이직하기를 고르겠습니다. 정말 따박따박 월급이 나온다는 그 안전망이 크기는 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퇴사를 하고 나면 이미 이제 고정비는 나가잖아요. 월세라든지 뭐 다른 뭐 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면서 구직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그런 상황을 견디는 게 사실 엄청난 프레셔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 다니면서 이직하기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밸런스에는 프로젝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이직하기와 이제 그 회사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존버하다가 이직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프로젝트 끝내고 이직하기. 저도 하던 업무는 다 끝내고 가는 게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그 프로젝트가 1년 이상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버전까지만 같이 만들고 가겠다, 어떤 피처까지만 같이 완성을 해보고 가겠다. 그리고 아마 퇴사 면담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은 그 개발팀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 같이 이제 중간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피처까지만 만들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안 된다. 이거 릴리즈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까요? 팁이 있으실까요? 그건 그냥 퇴사를 막는 행위 아닌가요? 나가지 마 이거 아닌가? 보통 이제 퇴사한다 그러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만 다 끝내고 한 2주 정도 인수인계 문서만 작성을 하라고 하는 편이 많아요. 안 좋은 회사란 것 같아요. 그 릴리즈까지 견디라는 거는. 네. 책임감 때문에 프로젝트 끝낸다는 분도 계신데 맞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직을 하지 않고 좀 버티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다음 거 해보자면 이것도 좀 어려운데 신입은 꼭 1, 2년을 채우고 이직해야 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건지 어렵다. 이러한 주제가 사실 전부터 좀 핫했었는데 이거는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미 이직을 해버린 신입으로서
전 사실 3개월 일하고 바로 이직을 한 사람이라 이 틀을 깨지 않았나. 근데 사실 1년 채우고 이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어요. 행동은 그러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직을 하게 되었네요. 채울 수 있으면 1, 2년 채우는 거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저도 1년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1년을 못 채우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뭐 현실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저는 상황상 두 번의 신입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신입으로 입사를 했을 때는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너무 직무가 다른 일을 시켜가지고 개발이 아닌 다른 일을 시켜서 퇴사를 했고,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녀보니까 퇴사할 사유도 생기지만 계속 다녀볼만 해서 한 3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버틸만 하면은 1, 2년 하는 게 좋긴 하죠. 1년 미만으로 다니다가 이직하신 분들 중에 물론 면접은 케바케겠지만 면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던 적은 없나요? 처음에서 3년 다녔다 그랬는데 네네. 중간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다른 회사랑 합병처럼 돼서 흡수 합병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력서 상에는 1년 다니고 끊기고 1년 다니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매번 면접을 보러 가면은 왜 1년 만에 퇴사를 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해명을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면접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력서만 봤을 때는 다 끊겨 있으니까 이력서만 보고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저는 기회를 계속 잃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직 사유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근데 사실 저는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뭐 안 알려주고 싶으면 안 알려줘도 된다. 그냥 오셔라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좀 부담감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물어보셨으면 이 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도 마음에 들었기도 하고 또 좋은 답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1년 미만을 다니고 이직을 해서 그런지 저도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건 왜냐하면 저라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보통 1년을 채우는데 게다가 제가 9개월 차에 이직을 해가지고 조금만 더 일하면 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 다행히 잘 대답을 해가지고 이직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주니어가 이직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개발자의 성취 욕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 성취 욕구라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어떤 걸까요? 커리어 고민이 돼서 이직을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있는 회사에 있는 서비스를 계속 했을 때도 성장이 없을 것 같고 이 기술 스택을 1년, 2년 배웠을 때 다른 그러니까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는 자바 스프링, 코틀린 스프링 되게 많잖아요. 노드 JS 없는데 노드 JS를 신입분들 보시면은 나중에 자바 스프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노드 JS를 계속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다 기술 스택이랑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장 방향인 것 같아요. 기술 스택을 뭔가 명시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기술 스택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푸슝에 들어온 뭐 퇴사 이직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푸슝에 이런 말이 있네요. 주니어가 이직하고 싶은 이유 해가지고 나는 주니어인데 내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아, 이쯤 되면 이제 당신은 시니어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 주니어지만 나도 이제 주니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는 걸까요? 그냥 일단 밀어 넣어줘요. 아, 해야죠. 이러면 퇴사를 하는군요. 또 업무와 사람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비중은 업무 때문인 게 컸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업무 때문에 큰 사람도 있고 사람 때문에 큰 사람도 있고. 밸런스 게임은 끝났는데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업무랑 사람이 있을 때요. 업무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퇴사를 할 때.
결심하게 됐다. 어렵네요. 사실 저는 업무 때문에 퇴사를 했던 것 같아서 업무가 과중하기도 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업무가 좀 들어온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백엔드 개발자인데 CSS 쪽 업무가 살짝 들어온다던가.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진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개발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저에게 너무 불안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은 엄청 좋은 회사였어요. 모두가 굉장히 저를 아껴주셨고 제가 막내기도 하고 신입이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좀 견디지 못하고 그래도 저는 업무가 안 되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불안한 게 컸어요. 그래서 업무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주니어로서는 업무의 방향성? 그런 거를 잡아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니어 때 그 방향성을 잡고 그쪽으로 커리어를 좀 개발해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휘님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물론 내 영역, 남의 영역에 엄격하게 선을 긋는 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약간 퇴사를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막 나쁜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업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싫어서 이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업무 얘기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사람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또 개발자라는 직군이 되게 협업을 많이 하는 직군이잖아요. 같은 개발자들끼리도 협업을 많이 하고 뭐 디자이너분이나 뭐 기획자분들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 어느 직업이든 그렇지만 사람이 별로면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이직을 하실 때 이직할 회사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야 이직을 결정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전 회사의 퇴사 사유를 보완해준다면 오케이인지, 그것의 연봉은 적어도 얼마 올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 문화가 어떤 것은 만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뭐 세상에 완벽한 회사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회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만의 이직할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나 팁이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연봉이 적어도 얼마나 올려야 된다거나 이게 제가 속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 회사도 연봉적인 면이 조금 있었어요. 다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최저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난다. 뭐 그 회사의 성장 문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괜찮다 해도 저는 연봉적인 측면이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일단 기본적인 연봉은 채워야 되고 또 이직을 하는 만큼 좀 더 큰 연봉이면 좋겠죠. 그리고 개발 문화가 좋다면 완전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게 순위가 가는 게 일단 연봉이랑 개발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연봉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개발 문화에는 어떤 게 있어요? 좋아하시는 뭔가 선호하는 개발 문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특징인 건지 제가 다녔던 회사의 특징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문서화라든지 이제 신입을 위해 온보딩을 열심히 해준다든지 이런 회사를 제가 크게 겪어보지를 못해서 다음 회사를 간다면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주고 좀 도와주고 뭐 그런 회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슬랙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거 코드 리뷰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PR 확인해 주시고 리뷰 달아주시고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저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기가.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저는 완전 이직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 문화가 있는 회사라면 저의 이직 1순위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직 조건으로 잡아둔 게 1순위가 같은 직무가 한 명 이상 있는 곳, 두 번째가 가까운 곳, 세 번째가 재밌는 서비스, 네 번째가 연봉, 다섯 번째가 직무 적합도, 여섯 번째가 개발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은 직무가 한 명 이상이고 재밌는 서비스, 직무 적합도 이거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직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약간 사수 같은 네. 그런 존재 말씀하시는 거죠? 사수 제가 이제 같은 직무에 팀원이 있어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늘 혼자 일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무가랑 얘기를 했을 때 얻는 인사이트라든지 코드 생각이라든지가 있던 사람과 없던 사람이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직을 할 때는 그런 문화가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같은 직무가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네. 굳이 사수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후임이어도 괜찮으신 거죠? 사수고 시니어면 좋겠지만 사실 후임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입 개발자 입장으로서 말하면 무조건 사수의 존재가 크지 않나. 이전 회사에서 디자이너분이 들어오셨는데, 신입 디자이너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사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수라고 할 분이 없었어요, 딱히.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직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싱을 보니까 개발 문화는 서로 일만 하고 스몰톡은 2달에 한 번만. 잘 되어 있는 문서와 최신화, 질문 창구와 의뢰 창구가 잘 분리되어 있을 것. 컴퓨터 리소스 많이 써도 뭐라 안 할 것.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스몰톡은 2달에 한 번만. 컴퓨터 리소스 많이 써도 뭐라 안 할 것. 이건 정말 공감이 가네요. 이런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리소스 쓰는 것에 대한 제한이 들어온다든지 맥북 최신 버전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안 돼 이런 회사가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준을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중 어느 정도 만족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직할 때 얻고 싶은 게 4-5가지 있었는데 그거에 다 만족하는 곳이 없어서 결국 반 정도만 얻을 수 있었거든요 라고 이제 푸슝에 남겨주셨는데 저도 저희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개나 진짜 5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진짜 다 만족하는 곳에 가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봉이 됐건 아니면 개발 문화가 됐건 사수의 요구가 됐건 이 부분은 내가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 이거는 꼭 확보된 회사를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정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사람마다 달라서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첫 번째 회사 다녔을 때랑 두 번째 회사 다녔을 때랑 겪어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푸슝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개발 스택을 사용하는가, 사내 메신저를 따로 사용하는가, 제공하는 컴퓨터 사양이 나쁘지는 않은가, 회사 서비스가 흥미로운가, 같은 직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직장이 SI였는데 서비스 개발을 할 거라고 했다가 제공받은 노트북 사양이 좋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업무 제시하고 저 혼자 업무 파견되기도 했어서 이런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전 회사에서 느꼈던 좀 안 좋았던 그런 점을 다음 회사에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대리, 차장, 과장 등 고리타분한 직위 안 쓰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요새 그런 회사도 많잖아요. 영어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직급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는 회사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약간 좀 보수적일 확률이 높고 그런 분위기는 다들 기피를 좀 하시죠. 근데 또 아시잖아요. 영어 이름을 쓴다고 보수적이지 않은 회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뭐 대리님, 차장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영어 이름이나 누구누구님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좋기는 했어요. 약간 직급을 확실하게 좀 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저 그냥 뻔한 질문인데 영어 이름 쓰는 문화 vs 님 붙이는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클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 보통 영어 이름 쓰면 님을 빼거든요.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안 써봐서 몰랐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본명을 부를 때 모두에게 님을 붙이는 문화. 예를 들면 무림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둘 다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영어 이름이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 이름이 3글자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은 한 글자도 될 수 있고 2글자도 될 수 있거든요. 뭐 4글자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외우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인데 님자를 안 붙이는 회사인데 안 붙이고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런 말들 있었잖아요. 수평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대표님을 제가 님자를 전혀 안 붙이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영어 이름을. 근데 그게 굉장히 진짜 수평적인 느낌이에요. 진짜 말 걸기도 좀 편안하고 대표님 이거보다는 영어 이름 한번 괜찮지 않나요? 저는 영어 이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게 둘 다 결국 지향하는 점은 비슷한데 영어 이름 쓰는 문화는 모두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이면 님을 붙이는 문화는 모두를 높여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 모두를 높이는 것보다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대표를 막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대표를 이름으로 부를 때 느껴지는 친근함이랑 그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님으로 붙이려고 높이려고 할 때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장님한테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팀장님이 저를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를 때 무게가 결국 같아지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결국 둘 다 지향하는 점은 똑같고 그 지향하는 점이 결국 모두를 나란히 놓고 싶어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본명에 님을 붙일 때는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영어 이름을 쓰는 게 조금 더 원하는 효과를 얻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대한 푸슝의 의견이 되게 많은데 이름님 영어 둘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님 문화가 좋은 게 영어 쓰고 존댓말 쓰면 그냥 이름만 바꾼 거니까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전 정말 대표를 크리스 이렇게 부를 때 훨씬 더 수평적이 되는 느낌은 있고 우리 사이에 직급을 없애는 느낌은 있어서 근데 사실 저는 평어 문화는 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과 존댓말을 함께 쓸 때 좀 더 수평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표한테 반말을 한다는 게 정말 대표와 나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님과 영어를 둘 다 쓰는 회사는 예를 들어 딱 저희 하듯이 플로이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영어 이름을 굳이 왜 쓰나 싶기도 한 것 같네요. 또 맞는 말인 것 같고 생각보다 푸싱에는 님 문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유교 문화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만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라는 푸슝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 좀 이따가 다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푸슝의 다른 이야기가 올라올 동안 한 5분 정도만 쉬어가면 어떨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3, 2, 1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 you're running back to him. Feeling insecur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your character.